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 이른바 먹사니즘, 민생경제였습니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의 새해 계획도 대부분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특히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전북은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새해 전북 지역 민생경제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업 성장 육성 등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새해 화두는 민생, 민생경제 회복하려면 이란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북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 도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말로만 민생 경제 회복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사하는 입장에선 물가, 임대료, 인건비가 부담이 너무 커요. 단기 지원도 좋지만 숨 좀 돌릴 수 있게 지속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힘들긴 하지만 전북은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경기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서 뭔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봐요. 소상공인, 직장인, 청년까지 골고루 도움되는 정책이 필요하죠. 보여주기식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체감이 커요. 지원금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대중교통비나 공공요금처럼 일상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코스피가 5천이라고는 하는데 TV 볼 때 말고는 사실 체감은 잘 안 되고요. 민생경제 회복은 결국엔 일자리 문제랑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요즘에는 질 좋은 일자리보다는 단기 알바 같은 일자리만 나온다고 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고용 관련된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어려움이 크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일자리, 다들 많이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시작과 함께 정부와 전북도, 전북 지역 14개 시군은 모두 민생경제 회복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지킴이자 지역경제 뿌리죠. 특히 전북산업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60%를 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역할도 막중합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와 지원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요. 강낙현 회장님. 연합회 주요 활동과 사업 어떤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조직은 기본 모토가 소상공인의 그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장 큰 주 목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정책,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 제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조례 제정을 하다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요청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규제 개선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요청하고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건의사항이고, 이제 지적적인 소상공인들 관련된 어떤 사업주 노동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주로 많이 하는 기관이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가장 앞서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연합회 올해 활동 목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올해 또 민감한 부분이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은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기대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올라왔을 때의 어떤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과 2025년에서 2026년 넘어오면서 그 했던 경제지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2024년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악화라는 그런 상황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그 지원 제도가 있대 그 지원 제도가 연속성을 가지고 쭉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금융 지원이라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처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느 선까지는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원 정책이라는 것들이 실행이 됐을 때 좀 더 두텁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후보님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소상공인 전문가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정책적인 입안을 할 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달라. 공무원들이 만드는 정책과 실제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정책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 온도차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바꿔보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는 굉장히 큰 접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많이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방선거라는 뭐 정책 이벤트가 네. 좀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네, 맞습니다. 계시는군요. 네. 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996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그 전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전북경제 기반을 받쳐오고 있습니다. 윤여봉 원장님, 그 경제통상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96년 법인 설립 이후 30년 동안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현장에서 지원해온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금, 판로, 수출, 일자리,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지원 기관인데요. 올해는 이제 그동안 축적해온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후속 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이 운영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수출, 고용에서 그 변화를 체감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30년의 업력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 기대가 아마 클 것 같습니다. 그 지난달 말에 KBS 전주방송총국이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그 새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같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윤 원장님, 강 회장님, 그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또 그 12.3 불법 기업 여파가 가계와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텐데요. 그 도민들의 여론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윤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46%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59%로 압도적입니다. 네. 이 수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체감형 해법을 좀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좀 들리고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이런 충격이 길어질수록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늦추기 때문에 사실 체감 경기가 더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결국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기업 유치 투자와 함께 당장 민생의 단기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충격을 받는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자금과 판로 매출 회복 수단을 촘촘히 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런 부분들이 그 원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게 나아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4년도 말에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들 때문에 경기가 이미 힘들었던 경기에서 조금 나아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얼어붙고
그리고 그게 2025년 전 세계적으로 불황 자체가 밀려오다 보니까 네. 뭐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일단 폐업률이 많이 늘었고 공실률이 많이 늘고 네.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소상공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 구제 방안으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푼다든지 아니면 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해서 조금 골목에 모여 있는 상점가들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게 뭐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 이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기준을 맞추기도 어렵고 뭐 활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또 이제 전주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통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 이제 지원 제도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버텨오셨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게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지금 기대 심리는 좀 좋아지고 있지만 네. 현재 상황은 막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희가 지난달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내용들이 2024년도에 비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희망적인 것보다는 현재 좀 지켜보고 이제 올해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1월 5일하고 1월 12일 날 금융 지원 정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1월 5일 날 그때가 그때 시행했던 뭐 대리대출이거든요. 대리대출의 한 전부권에서만 한 2,5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많이 접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상황을 좀 버텨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어떤 기회를 좀 보자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아무래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느끼는 체감 경기도 더 좀 차가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물 경제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2.7%에 불과한데요. 이 전북은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부실 위험이 수도권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윤 원장님, 그 전북도도 그 분야별 경제 비상 상황 대책반을 상시 가동해 오고 있는데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 당면한 전북 경제 문제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 비중이 전국의 2.7% 수준밖에 되지 않고 또 경제 주체들이 조금은 영세하고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오면은 충격이 빠르게 전이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제조업 수출에서 일부 회복 신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이 체감이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지금 전북 경제의 당면 과제는 이렇다 할 SOC 간접 자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설 수주가 위축되고 있고 또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자금 비용 압박, 청년 유출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시 가동해온 경제 비상상황 대책반은 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서 업종별로 대응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 일자리 등 분야별로 과제를 나눠서 즉시 연결 가능한 지원은 신속히 매칭하고 제도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강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또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내 소비 진작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좀 역부족인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전북 지역 자영업자가 2024년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23만 9천 명. 그 전북 지역 개인 파산 신청도 지난해 4천 건이나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전북 신용보증재단 그 대위 변제율도 뭐 크게 늘었는데요.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누적된 경영 악화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강 회장님, 그 최근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경영 전망 실태 조사를 실시했죠.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경영 환경 평가라든지 월 평균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제 뭐 경영 환경 전망, 또 예상 비용 부담, 그리고 뭐 고용 계획 및 애로 사항, 그리고 자금 상황이라든지 이제 자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른 애로 사항, 그리고 경영 영향의 주요 이슈,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데 주체적으로 미치는 어떤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26년도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한 8가지 정도를 그 이제 2025년 말에서 1월 초까지 해서 한 1,000여 명 대상으로, 이건 이제 전북은 아니고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요. 예, 전국적으로 대상을 한 겁니다. 이제 물론 전북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세분화가 돼서 촘촘히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가장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게 경영 환경 평가인데 일단 결과는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나쁨이 한 29.5%, 그리고 매우 나쁨이 23.8% 해서 대체적으로 경영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게 반절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 반절 이상인데 거기에 매우 나쁨이 또 반절 네. 이상인 게 굉장히 예, 맞습니다.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건데 아직도 나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 평균 영업이익을 따져 보자면 대략 그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업주가 벌어가는 월 평균 수익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한 20.5%로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급을 받는 노동자보다 더 어려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보다 더 적은 월급을 가져가는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이 5명 중에 1명이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전국적인 조사인데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지역은 그나마 나은데 수도권에선 이게 그 당장 가게를 접고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영 환경 전망은 2026년 뭐 이제 정부의 지원 제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인터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화라고 딱 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다소 악화가 한 26.2%고 매우 악화가 16.5% 이렇게 해가지고 한 42.7%가 2026년도에도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뭐 이제 다른 지표들도 더 있지만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2026년도마저도 그렇게 좋은 전망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현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게다가 문제는 그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그 취약계층 부실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뭐 예. 이런 지금 징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도 아마 이제 전북도 같은 경우는 한 그 1,500억 원에서 일단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그 대출 자금, 그러니까 그
이자 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대출 자금으로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니까. 이제 2월이면 아마 도하고 저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또 이제 각 지자체로 다 나눠서 그 현재 소상공인들이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그 이자들을 조금 더 이제 늘려서 기간을 좀 늘려서 갚을 수 있게 네. 순차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대출 자금을 또 진행을 할 건데 그게 당장은 좋지만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 고정 그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네. 되고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고착화돼서 더 힘들어지는 경영 악화의 어떤 그런 악순환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또 당장 꺼야 되는 어쩔 수 뭐 없습니다, 부분도 이게. 있으니까요. 예, 현재는. 그 전북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금융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지역 산업 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같은 중장기적인 해법도 중요할 텐데요. 먼저 그 단기적인 지원책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 자금 규모를 늘리고 이자 보전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금융 부담 덜어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윤 원장님, 그 전북도에서도 민생경제 제도약 종합대책 세워서 대응하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상황 그리고 지금 정책 실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매출보다 이자 부담이 먼저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단순히 규모를 늘렸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집행이 되고 또 조건이 얼마나 현실적인지가 사실은 체감 효과를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북도의 민생경제 제도약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업 성장 육성, 일자리 고용 지원 3대 전략으로 64개 사업에 4,416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로 발표가 됐고요. 네. 유관기관과 14개 시군과 함께 실행 점검 체계도 가동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특례 보정을 1조 4,500억 원까지 확대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도 1조 7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 분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억 원 공급, 해외 거점센터 활용한 원스톱 수출 지원 강화 등이 있고요. 또 노후단지도 노후산단 5곳에 125억 원을 투입하고 44개 산단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리모델링 확대 등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자금, 보증, 긴급자금, 보험, 재기 지원, 지역화폐 판로를 패키지로 묶고 실행 점검까지 같이 가져가려는 그런 시도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관건은 이 설계가 현장에서 집행 속도와 이용 문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또 이자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실제로 덜어주는 체감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네. 그 강 회장님, 예. 그 금방 윤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책들의 어떤 집행 속도 그리고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임대료하고 공급요금 이런 것들은 고정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일반 비용이고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일부 그러니까 건물주겠죠. 건물주들이 이제 어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하고 협력해서 뭐 임대료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동결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건물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일부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정 비용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물가 반영을 해서 항상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할 때 금융 지원도 좋지만 그런 단기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사회보험료 지원 쪽을 좀 네. 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9월 1일 날 금융위원회가 여기 전북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여기 전북도하고 MOU를 맺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약속을 해서 아마 그때 이제 그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1호 정책일 거예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때 한 20억 정도 이제 마련을 했다라고 했는데, 야,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도에서 듣기로는 한 18억 정도 네. 그게 돼서 올해 아마 이제 사회보험료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부터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단기성이기는 하지만 뭐 풍수해를 뭐 이렇게 홍수가 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업체가 뭐 물에 잠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상공인들에게는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보험 적용이 되게 되면 그게 나중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혜택들 그리고 그런 혜택들이 전북에 와서 금융위원회가 와서 회의를 하게 된 계기가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중앙에 올라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간담회들을 중앙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현실에 대한 내용을 듣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주시라. 그래서 그게 매칭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부르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뭐 이제 다각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1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풀리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대출 자금으로 풀리면. 근데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풀리게 되면 이건 굉장히 그 크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 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정책들을 해줘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서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강 기자님 금방 그 보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체감 경기의 온기를 좀 불어넣으려면 그 소비 진작 정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부가 올해 24조 원 규모 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했고요. 네. 그 전북 대부분 지자체들도 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뭐 늘리거나 네. 또는 구매 할인율을 좀 높였습니다. 네. 그 거기에다가 이제 순창구 장수군 그 농어촌 기본소득도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그 현금성 지원, 뭐 네.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역자금 순환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 포퓰리즘이라고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고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모았다가 그 돈을 모았다가 뭐 저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소비를 해야 되고 그 지역 안에서 돈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도 살리고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반짝이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도 좋지만 실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 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장수나 순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그 농어촌 기본소득 네. 때문에 그 지원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인구가 지금 반짝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위장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지역의 소비 진작하고 인구가 소폭이지만 이렇게 증가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에는 그게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큰 그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윤 원장님, 그 실질적인 어떤 효율적인 운영 방안 이런 게 좀 중요할 텐데요. 좀 지역 상품권 관련해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지역 화폐는 이제 민생 경제 국면에서 가장 빠르게 그 체감 효과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발행 자체보다는 효과가 골목 매출로 실제로 찍히도록 운영을 정교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사가 특히 어려운 비수기나 특종 업종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지역 화폐 혜택을 조금 더 집중해서 손님이 지금 가야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지역 화폐가 하루 이틀 반짝하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한 번 방문한 손님이 다시 오게 만드는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또는 디지털 전환 같은 그런 사업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역 화폐는 사실 혜택이 아니라 매출 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중물이 재방문,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데이터와 상인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계속 다듬어가는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 회장님, 네네. 2024년제 뭐 팀F, 팀온, UMF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쿠팡 사태까지. 근데 그 온라인 구매에 대한 불안이 이제 커지면서 그 피해를 그 중소상공인들이 좀 전가받고 있다. 뭐 이런 좀 지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실태 조사하고 있는 게 쿠팡 입점 업체 소상공인들 그 피해액을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쿠팡이 됐던 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싸잡아서 지금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 쿠팡 입점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실태 조사하는 내용에서는 그 현재 입점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쿠팡 이용하는데 고객들이나 점주들이나 지금 문제는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구매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의 피해자는 따로 있고 잘못한 사람은 여기에 있고 피해자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간극을 좀 좁히고 어떻게 해야 현재 구매자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되어 있는 소상공인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지금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다각도로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1월 중 빠르면 2월 초가 되겠네요. 뭐 설 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또 발표를 할 텐데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그 해결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딱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도 많고 또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구매자라든지 소상공인들 나름대로 어떤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도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좀 더 촘촘하게 그게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상품권들이 좀 더 촘촘히 잘 활용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윤 원장님, 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그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판로 지원 이런 거 지금 계속 지원사 펼쳐오고 계신데 지금 그 판로 개척이 뭐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안정적인 온라인 판매 또 글로벌 그 판로 개척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온라인 쪽에서는 전북 생생장터를 전북 농특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이 모이는 대표 허브이자 프리미엄 판로 채널로 고도화하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더 쉽게 찾고 판매자는 매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과 노출 방식을 개선하고 입점도 상시로 열어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택배비 지원과 같은 사업도 연계해서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도내 우수 상품은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업해서 기획전, 특가전 같은 노출의 기회를 늘리고 판매 데이터를 쌓아 잘 팔리는 상품은 더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글로벌 판로는 지금 3년 전부터 지금 진행해오고 있는
통상 닥터 등 현장용 수출 지원과 연결해서 온라인에서 검증된 상품이 해외에서도 거래가 이어지도록 바이어 매칭, 수출 실무, 마케팅까지 묶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새해 화두는 민생 경제 회복하려면이란 주제로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락현 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고요.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여러분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전북 산업구조 취약합니다.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이 10곳밖에 안 되는데요. 그 취약한 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선장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중장기적인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 윤여봉 원장님, 네. 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 신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성장 사다리 정책을 통해서 기업 성장 뒷받침하고 있죠. 올해 더 속도가 나야 할 텐데요. 그 관련 계획 어떻게 됩니까? 또 뭐 성공 사례라고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전북도의 성장 사다리 기업 정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서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맞춰서 전북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중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네. 매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약 30개사를 도약 기업으로 선정해서 3년간 기술 개발, 공정 개선,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쉽게 말해서 기업이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도약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이제 이 경로를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바로 적용되도록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례로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H솔루션을 들 수 있는데요. 2020년 도둔기업에서 2025년 도약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연계 지원을 했고 2019년 매출 약 8억 원 수준이던 이 기업이 맞춤 지원을 이어오면서 2025년에는 120억 원으로 성장해서 약 1,400% 증가했습니다. 네. 네, 그런 사례도 있군요. 그 강 회장님, 네. 그 금방 윤 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선도기업, 뭐 혁신기업 이런 기업들이 그 지역 사회와 상상하고 지역 그 소상공인들과 협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네. 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착을 하는 거죠. 저희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정착을 하는 건데 이런 성과를 낸 기업들이 그렇죠. 지역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여기서 떠나는 기업들이 많으면 이제 그 인구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 기반이 많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선도 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이 아닌 이제 소상공인들 관련된 어떤 지원 정책은 전북도 같은 경우는 천년명가라고 해서 소상공인들 발굴을 해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이 좀 더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 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지원 발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 관련된 어떤 육성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100년 가게라든지 100년 소공인이라든지 뭐 선한 가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발견해서 그거를 융성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에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착을 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고문 재주가 부리고 뭐는 뭐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좋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원장님, 금방 강 회장님도 인구가 지역 산업의 기반이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또 신중년 노동시장 재진입, 뭐 이런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청년 일자리는 단순 취업이 아니라 정착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와 연결해서 채용을 돕고 입사 이후에도 오래 다닐 수 있도록 근무 환경, 복지 개선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청년 친화기업 사업이 그 축이고요. 또 전북도 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채용,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구인 상담과 현장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매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조기 취업을 지원하고 기능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취업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의 경우에는 경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구직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는 유연 근무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해서 신중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향점은 사람과 기업이 정확히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금방 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매칭과 정착 이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이제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준비 중인 취업 청년 사관학교 어떤 취지이고 또 기업 수는 좀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현장에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단순 매칭을 넘어 기업이 즉 구인자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제때 키워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미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신산업 투자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인력 확보를 가장 큰 과제로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청년들은 관련 교육과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있어서 지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력 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인 것이 전북형 취업 청년 사관학교로 이를테면 맞춤형 인력 양성 아카데미라는 구상인데요. 핵심은 기업 수요를 교육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먼저 정의하고 그 기업 담당자가 선발 과정에도 참여하고 또 교육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 실습과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산업 기업들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맞춰 채용 가능한 인력 풀을 지역에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고요. 이것이 투자 이전 유치 경쟁력으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강 회장님, 네. 그 사실은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뭐 좋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영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60살 이상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37%,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이제 넘는 셈입니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세대별 필요를 반영한 일자리, 뭐 맞춤 일자리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소상공인 입장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대별 맞춤 일자리 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계속해서 논의가 돼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전북의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제 연령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을 활용한 판매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그 온라인 관련된 또는 SNS라든지 IT를 모르고서는 뭐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인식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산업체 구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청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변화돼서 중년이나 장년들이 그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사관학교가 아닌 소상공인 사관학교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네.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사업주 노동법 교육이라든지 사업주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청년 사관학교는 아예 딱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장년이나 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주의 사례를 보면 그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러니까 유출이 다른 시도로 가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근데 50대 이상 중년 장년층을 보면은 전주시로 들어오는 인구가 다른 시도로 나가는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년 장년층은 어쨌든 전주로 전북으로 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중년층 장년층에게 좀 어떤 일자리를 좀 지원해주고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이게 이제 창업이라고 좀 하기는 좀 그렇고 재창업이 되겠네요. 아니면 뭐 이제 이직이나 아니면 그 이전 창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업종별 그러니까 내가 이 업종이 내 적성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새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의 기회가 중장년층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은 특히나 소상공인 비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게 되면 아마 전북 경제가 굉장히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 불보듯 뻔한 것이라서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게 이제 인구 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이렇게 쭉쭉쭉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강 회장님 말씀하셨고 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구 전북의 가장 당면한 큰 문제일 텐데요. 이 인구 감소 속도를 좀 줄이려면 그 산업 체질도 개선해야 할 거고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북에서 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뿌리낼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북 지역사회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에 좀 제안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먼저 윤 원장님. 네,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국 민생 경제를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생은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남으려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이 함께 따라가야 하고 신중년에게는 경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유연근무 등이 넓게 퍼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신사업과 투자를 끌어오는 힘이 필요한데 전북이 선택한 미래성장 신산업에서 기업이 실제로 들어오려면 입지, 인허가, 인센티브, 더 중요한 인력을 패키지로 준비하는 투자 유치 전략이 더 강화돼야 되고 네트워킹도 지금보다 더 훨씬 강화돼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느냐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더 자주 반영하고 실행 속도와 결과를 끝까지 타임테이블을 갖고 점검하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강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그 민생 경제 하면 가장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소상공인이라서 아마 이제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됐고 또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저도 이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 관련 정책, 그다음에 지원 제도, 어떤 여러 가지 다변화된 그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할 때 꼭 전문가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전문가 얘기를 잘 들어라.
공무원이 아무리 많이 정책을 많이 만들고 또 연구하고 그걸 실행을 해서 어떤 제도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실행을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괴리를 가장 적게 줄이는 방법은 전문가를 그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거기에서 며칠 전에 그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현장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정책을 세우는 게 가장 빠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도 좋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머리 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는데 조금 마무리 말씀들 하실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윤 원장님 뭐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12월 3일 그 계엄 이후 사실 저희는 그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경제 주체가 영세한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했고 25년 3월부터 상환 유예 등 도에서 조치를 긴급히 취했지만 이제 다시 1년이 또 다가오는 이런 상황에서 대환대출이라든가 상환 유예 등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어려움은 계속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새만금의 그 알리백 제로 산단 지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미래성장 신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위주의 어떤 기업 이전이라든가 투자가 유치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먹거리, 볼거리, 잘거리 등 이런 소상공인의 영역도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좀 같이 좀 열심히 뛰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님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올해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전북 하계 올림픽이 이제 최종 결정이 날 텐데 그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기가 좀 나아지고 특히 전북이 나아지는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새해 화두는 민생경제 회복하려면 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도민들 삶이 팍팍합니다. 모두들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양극화에 대한 걱정도 크죠. 경제 규모나 수준에서 뒤떨어져 있는 전북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한 해 전북도민들이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전북 민생경제에 따뜻한 기운이 퍼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락현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